오늘 읽어볼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이고요. 전승환 작가님의 첫 번째 입문 에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2020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우연히 저희 엄마께서 이 책을 주셔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핑크색 바탕에 아이스크림 그림이 들어가 있는 표지를 보고 한번 읽어보기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런 기대 없이 펼쳐본 책이었는데 시작부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마치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기분에 내 표정도 마음도 몸도 집중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전승환 작가님은 작가가 되기 전부터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한 권에 다양한 책 속에 좋은 문장들이 담겨 있어요. 책 표지에 적혀 있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바쁘게 밑줄 친 감명받은 문장들은 앞으로도 고이고이 간직하고 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반성의 시간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인생의 정답은 뭘까? 주변 시선에 고민이 많던 저에게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말고 충실한 오늘을 보내라는 말 참 와닿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소중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봐요. 잠들지 못하는 밤. 이상하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치고 노곤한데 12시, 1시, 2시 시간만 계속 확인하면서 뒤척이는 거죠. 날이 밝으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잠은 오지 않으니 마음에선 불안만 점점 자라납니다. 그런 불면의 밤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 막막하거나 관계에 자신이 없거나 또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못난 모습으로 보이는 게 두려울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것이 걱정돼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조마조마 마음만 졸이며 온갖 걱정을 꺼내놓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굉장히 잘 풀릴 때도 불안이 온몸을 휘감을 때가 있지요. 지금의 행복이 깨져버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의 빈틈을 불안은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막연한 기분. 그것이 바로 불안의 정체입니다. 세상에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안을 아예 없애버릴 방법은 없을까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겪는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안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과 현재의 나에 만족하지 말라고,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지요. 풍족해질수록 더 풍족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모자란 점을 찾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과 강연을 통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없이 불안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며 부러움을 느끼거나 홀로 뒤처진 것 같은 우울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키우는 거지요. 사실 불안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으니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 불안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살면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때는 친구 관계나 학업 성적으로, 20대 때는 연애 문제나 취업 문제로, 30대 때는 건강과 결혼, 육아 문제로 걱정하는 것처럼 불안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나 존재합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게 나타나지요. 분명한 특정 대상이 존재하는 공포와 달리 명확한 대상이 없거나 매번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불안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할 일을 적당히 불안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거나 새로운 불안거리를 찾아 키워나가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 때입니다. 이렇게 불안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보통이 불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여행이나 예술에 몰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흥분과 설렘을 느끼면 불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몰입하고 집중할 게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니까요. 물론 이런 방법은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써 거기에 집중하거나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마음 한편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정말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같은 책을 쓴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동요가 없거나 압박이나 부조와 불안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불안을 제거하는 대신 오히려 불안을 토대로 자신만의 실존주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상처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안 역시 지금 내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지나치게 불안하다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겠죠. 불안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전폭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 카프카, 카미 등 여러 작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응원을 듣고 싶은 순간이 있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성수선 작가의 에세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에서는 이런 공감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불안해하지 마. 가끔 내가 물어보기 전에 누가 먼저 말해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넌 참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계속하라고. 불안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여러 모습, 설령 조금 못나 보이는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 나라는 기준점을 단단히 다지면 우리는 어떤 불안 속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면 불시에 들이닥치는 불안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적당한 크기로 잘 다스리면 그것이 행복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럭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무척 불안해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더 이상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은 없을 것입니다.
차나 한잔 할까요? 가끔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날도 있지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너무 지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누군가는 느리게 살기나 욜로와 같은 방법을 찾기도 하고 명상이나 운동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일단 차를 한잔합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어수선해진 마음을 다잡으며 여유를 찾는 거죠.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넘기면 천천히 온몸에 온기가 퍼집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주변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맡고 있으면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이 찻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문제의 실마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마시면 커피나 다른 음료를 마시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소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혼자만의 고요한 세계로 빠져드는 매력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역사적 인물도 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단 하나뿐인 취미가 바로 차 마시는 일이었다고 하죠.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자면서 온종일 유럽 정복의 꿈을 꾸었던 야심가였지만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았겠지요. 마음이 편할 때나 편치 않을 때나 차를 마시는 시간은 늘 온화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힘도 깃들어 있죠. 이러한 차의 매력을 김소연 시인은 마음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야 온몸으로 응축하고 있던 향기를 더 향기롭게 퍼뜨리는 뜨거운 차 한 잔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마주한 시간도 그와 같다. 향기롭게 발산하기 위하여 나에겐 언제나 따뜻한 물과 같은 당신이 필요하다. 마음을 차 향기에 비유한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왠지 온 몸이 차를 마실 때처럼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이처럼 따뜻한 물 한 잔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차가운 겨울처럼 느껴질 때 그런 존재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마음 편하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은 녹일 수 있겠지요. 인생의 행복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아는 삶, 나아가 좋은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겠지요. 이렇게 사람들과 차를 나누는 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말하는 책도 있는데 바로 인류학자 김연경의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 안에 자리를 갖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연기하려면 최소한의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 갈아입을 옷, 차 주전자와 차를 살 돈 같은 것 말이다. 그러므로 환대는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서로에게 사람 대접을 할 때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단지 법전에 쓰인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차 주전자를 사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 차 한 잔을 나누는 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대를 받고 환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마음사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김소연 시인은 이 책을 쓰기 위해 100개가 넘는 낱말들을 모아 수첩에 적었다고 합니다. 미세한 차이를 지닌 낱말까지 다 적으니 무려 1000가지가 넘었다고 하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모두가 각자의 마음 사전을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힘들고 괴로운 마음도 담기겠지요. 각자의 마음 사전을 정리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고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면서요. 하루하루 정신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수록 이런 마음 훈련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정말 바쁠 때도 있겠지만 매일 바쁘기만 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것도 좋은 마음 훈련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마크 맨슨이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역시 불행해진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문제 밖에 자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일종의 행동이며 활동이다.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맨슨은 우리가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꼭 필요한 걱정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지면 꼭 필요한 걱정을 못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면해버린 걱정거리는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가 모든 일에 신경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잘 말해줍니다. 저 역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습과 실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고, 틀어진 친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풀어야 하며, 우리가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거나 직면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 가끔씩 모든 걸 내팽개치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다시 말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신경 꺼도 되는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 일과 신경을 꺼도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푸티콜렌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는,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 가장 먼저다. 자존감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 자기애는 자존감의 가장 뿌리 깊은 토대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버텨낸다. 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생각이 너무 많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여유를 뺏겨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아이를 어루만지고 토닥이며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세상의 추위에 차갑게 얼어붙은 당신에게 마음을 담아 따뜻한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비록 모든 걱정을 털어낼 순 없겠지만 그 차 한 잔으로 작은 여유와 행복을 찾기를, 그래서 세상을 다시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를 찾기를. 어른의 시간이 시작되어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거울 속에서 훌쩍 어른이 된 저를 발견할 때면 가끔 낯선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괜히 헛헛한 웃음만 나지요. 사진첩 속에 있는 해맑은 아이와 개구쟁이 소년, 그리고 활기찬 청년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괜히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막연히 어른만 되면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규제들이 너무 숨막혔어요. 매일 교복을 입고 시험을 치르고 사사건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군요. 게다가 학생 때처럼 혼자 애쓰면 그만인 게 아니라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했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의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론 학창시절이 그립더군요. 분명 학창시절엔 답답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른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이 따르는 줄 알았다면 그냥 아이로 계속 남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피곤할까요? 경험과 책임을 조금씩 늘려가며 좀 더 천천히 어른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 버거운 건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매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매일 조금씩 삶은 복잡해져 간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에세이 어른이 된다는 건 에서의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니 앞선 감정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읽었더라면 지금처럼 크게 와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삶이 매일 조금씩 더 복잡해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될까요? 인생을 아무리 단순하게 바라보려고 해도 눈앞에 매일 닥쳐오는 삶의 과제들을 생각하면 절로 복잡해집니다. 이런 심정에 공감하는 많은 어른들에게 이 책의 또 다른 문장을 전합니다.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 자신이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니까요. 다만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문장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는 게 어른인 걸까요? 저는 모두가 그런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들지 못했다는 핀잔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해 불필요하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건 자신만 힘들게 합니다. 그런 짐을 질 필요 없이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공부도 사회에서는 그리 쓸모가 없고 능력보다는 눈치가 중요할 때가 더 많죠.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퇴근하면서 밤하늘을 보고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직장 선배도 정작 힘들 땐 의지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안겨줄 때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항해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바다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늘 흔들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수시로 거센 파도와 물살이 들이닥치거든요. 아무리 꼿꼿하게 서 있으려 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괜찮다 싶다가도 울컥 눈물이 날 때도 많아요. 힘들어도 어른은 다 그렇게 산다는 말에 미처 내색도 못하거나 억지로 눈물을 참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너무 지쳤을 땐 잠시 주저앉아 쉬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키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의무는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어떻게 돼도 좋은 운명 하나가 아니라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내는 일이며 그 운명을 자기 자신 속에서 온전하고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다 살아내는 일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오로지 내 생각과 취향, 삶과 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타인과 사회가 재단한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어릴 적 저마다 가지고 있던 꿈을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채 정말 하고 싶은 것, 진짜 자신만의 운명 같은 건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죠. 그런 걸 쫓는 사람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 부르면서요. 그러나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짜 행복을 바란다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나의 운명, 나의 생각, 나의 태도를 찾고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번듯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자신만의 운명을 찾고 온전하게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데미안은 읽을 때마다 감회가 새로운 작품입니다. 어른이 되어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를 쓴 모지스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76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모지스 할머니는 그런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년 넘게 작가로 활동하며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지요. 93살 때는 타임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0이 넘은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막래 할머님이 계시지요. 이분들에게 때를 놓쳤다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편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중요한 건 오직 자기가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오직 우리 자신만의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하루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남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요. 굳이 어른으로 살거나 훌륭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 순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최선을 다해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테니까요.